조선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 연희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영모죄로 억울하게 처형당했고 그로 인해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장에 다녀오던 연희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어쩌다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결국 사내를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열이 펄펄 끓었고 팔과 다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죠. 연희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젖은 헝겊으로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 차리면 돌려보내야겠다. 연희는 며칠 밤낮으로 사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무렵 사내는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마침 부엌에서 약탕을 데우던 연희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 초가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데려왔지요. 괜찮으신 것이요?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열이 높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사내는 고요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헤아리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죠. 폐를 끼쳤군요. 제 이름은 결이라 합니다. 연희는 사내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등이 어딘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든 사내의 곁에서 몰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했습니다. 사내의 건강이 점차 좋아질수록 연희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결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말이 없었고 연희는 끼니마다 죽을 쓰고 약초를 다려 방으로 들였습니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결은 가끔 눈을 뜨긴 했으나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결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된 듯합니다. 낭자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 후로 결은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해질 무렵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연희는 처음엔 빚진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결의 손놀림은 시간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그런 결의 절도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결의 방 앞을 지나다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검게 빛나는 옥패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연희는 그가 왜 가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떠날 사람이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숭늉 그릇을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로 충청 가명에서 벼슬을 하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되었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져 이곳으로 숨어들었죠. 이런 자신의 초가에 정체 모를 사내가 들어온 것도 그의 예사롭지 않은 모습도 모두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진 연희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쌀과 굴비를 사러 장터에 갔습니다. 시골 장터는 작고 시끄러웠고
연희가 걸음을 옮기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처자 아닌가? 맞네. 듣기로는 아비가 영모죄로 처형됐다지. 에이, 아비가 영모죄인이면 자식은 노비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아, 이런 산골에 저런 미인이 혼자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의심 섞인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태어난 척살과 굴비를 샀으나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죠. 연희가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결이 서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가 들고 있던 쌀과 굴비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아씨, 더 사실 것은 없으십니까요? 아씨라니요. 아씨라는 호칭의 장터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연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씨께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잘생긴 사내가 연희를 아씨로 대우하니 의심의 눈초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곧장 자리를 떴고 결은 말없이 짐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은 쌀가마니와 굴비를 내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낭자는 낭자입니다.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쌀을 씻던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숨어 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죄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연희는 결의 말에 그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은 살며시 다가와 연희를 안아주며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홀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연희의 눈물은 그동안 마음에 쌓인 원통함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갓 지은 쌀밥과 집불에 구운 굴비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혹시 오늘 낭자의 생일입니까? 아니요. 맛있는 굴비가 밥상에 올라와서요. 연희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제가 그동안 반찬에 신경을 못 쓴 듯하여 미안했지요. 저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헌데 이런 진수성찬 밥상까지 받으니? 결은 따뜻한 밥상에 울컥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드시오. 이참에 저도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늦은 밤, 이불에 누운 연희는 결의 넓은 품에 안겼던 것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분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사내의 품이 그리도 따뜻하다니. 다음 날 이른 새벽, 뒷마당에서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휙소리와 땅을 밟는 발소리였죠. 연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마당 가운데 결이 서서 긴 나뭇가지를 들고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단단했으며 발놀림 또한 군더더기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의 궤적이 또렷이 그려질 정도였답니다. 아니, 무인이었던 거야?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희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내 몸이 왜 이리 더워지는 걸까? 결의 절도 있는 몸 동작이 너무 멋있군. 연희는 결의 사내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가 훔쳐보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연희가 방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낭자, 이 정도 사내라면 반할 만하신가요? 그날 아침, 연희는 따끈한 보리차를 결에게 건넸습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연희는 결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말을 건넸지만 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마당을 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셨군요. 다음에는 몰래 보지 마시고 마음껏 보시지요. 그만 놀리시지요.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몸을 놀리는 법을 잊지 않으려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보였던 자세는 단순한 흉내가 아닌 오랜 수련의 결과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숨겨야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결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연희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보며 팽팽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결이 연희의 눈에 작은 입김을 후하고 불었습니다. 연희의 커다란 눈이 깜빡이자 결은 화통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군요. 햇빛에 빛나는 그의 환한 웃음에 연희의 심장이 또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오해를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린 연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장독대 뒤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희가 살며시 보자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집과 자루에는 조선 왕실의 무기에서나 볼 법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연희는 서둘러 보자기를 다시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연희는 물을 기르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안개 속에서 묘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칼로 허공을 가르는 규칙적인 소리. 연희는 살며시 담장 곁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결이 어제 보았던 그 칼을 들고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나뭇가지로 연습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희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영모죄로 처형되던 그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바로 그 사내. 그 자가 바로 결이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몸은 바들바들 떨렸고 마음은 치욕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연희는 옷소매를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결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연희의 모습에 결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다 회복된 듯하니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낭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나가라니요. 연희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결은 그녀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연희의 낯선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장돌뱅이 하나가 연희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고 사라졌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본 연희는 그대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승정원의 붉은 인장이 찍힌 조정의 기록 문서 일부였습니다. 연희는 결을 의식하며 문서를 치마폭에 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남은 두 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삭제건 병신년 3월, 감찰 김성보의 상소에 따라 최영준 옥사 처결권 보류. 문서에는 분명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록이 누락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희는 그 문서를 들고 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결은 칼끝을 천으로 닫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당신의 칼끝이 아버지의 목에 닿았듯이 나한테 향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은 예상치 못한 말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낭자가 저에 대해 안다고요? 아버지의 죽음도 부족해서 내 목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지요. 허나 진실은 알아야겠습니다. 연희는 문서를 결의 앞에 던졌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결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줄의 이름을 보고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짓이 기억나십니까? 결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인지 이 문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소. 아버지를 죽인 자를 연모했던 자신이 미워 연희는 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결은 그녀가 때리면 맞고 잡으면 잡힌 채 묵묵히 그녀의 분노를 받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연희가 잠잠해졌습니다. 낭자, 다 오셨습니까? 낭자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한 곳을 다녀온 후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미안하오. 확인할 것이 있어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연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피로 얼룩진 결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과 팔, 옷깃까지 모두 상처투성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속상하게 또 일이 닥쳐오셨습니까? 결은 숨을 몰아쉬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를 쫓는 검객들이 있습니다. 허나 내가 이 정도면 그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오. 결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얼른 따뜻한 물을 준비하여 그의 상처를 씻기고 지혈했습니다. 결을 불신하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초가집 마당까지 찾아왔습니다. 연희 낭자. 혹시 어젯밤 낯선 사람 못 보셨소? 못 봤습니다만. 무기를 든 사내 둘이 이 근방을 다니며 수상한 사람을 못 봤는지 물어보더이다. 혹시 낭자 집에 아, 여자 혼자 지내는 집에 낯선 사람이라뇨. 소문에 머슴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일이 많을 때 잠시 쓰는 머슴입니다. 이장은 눈치를 살피다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결은 한참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연희가 죽을 떠주자 그는 천천히 받아먹었습니다. 저들이 이 근방까지 왔었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제 존재를 아는 자는 많지 않지만 저 문서가 흘러나갔다는 건 그들에게도 무언가 위협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이름은 한결입니다. 금상 전하의 비이신 중전의 사촌 동생이지요. 그 말에 연희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이 그제야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낭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주시오. 아버지께서 영모제로 돌아가시던 날, 당신의 칼이 아버지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낭자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날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날 내가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은 바로 누군가의 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낭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지요. 연희는 결의 말에 그날을 다시 회상했고 무언가 떠오른 듯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습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 무엇이 낭자를 슬프게 하기에 우십니까? 다행입니다. 당신만은 내 편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낭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은 연희의 작은 손을 소중히 잡았습니다.
전 그날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행했지요. 허나 알 수 없는 힘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저 또한 반역자가 되어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할 차례가 되었지요. 결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의 아버지 죽음 뒤에는 감찰부의 김성보가 있습니다. 부친께 누명을 씌운 자와 저를 죽이려 했던 자, 그 둘은 손을 잡고 있었지요. 결국 우리 집안의 몰락도 나리의 도피도 모두 같은 자의 소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낭자 곁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가 그치자 결은 낡은 옷을 갈아입고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어찌 다친 몸으로 또 나가시려는 겁니까? 확인할 것이 남았습니다.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직 살아있지요. 결이 방문으로 걸어가자 연희가 그의 등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결은 뒤돌아 자신을 끌어안은 연희를 소중하게 마주 안았습니다. 결은 차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연희를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사람, 꼭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결은 연희의 이마에 입맞춤으로 도장을 찍고 유유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결은 갓을 눌러쓰고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으로 올랐습니다. 산허리에 이르자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옛 내시가 머물고 있다는 은신처였습니다. 결이 찾으려는 내시, 강진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한 노인이 문을 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정리가 아니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산속에 계셨군요. 문서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병신년 3월, 감찰 김성보가 내린 지시문에 관한 것이지요. 제게 죽음을 명했던 그날의 일입니다. 강진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락에서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책자에는 궁중의 비밀스러운 지시들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신년 3월 3일자, 붉은 글씨 보이십니까? 한결, 그리고 동궁의 흔적을 지울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최영준 관련자 일괄 정리라고 쓰여 있지요. 연희의 아버지와 자신,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날 같은 문서에 올랐던 것입니다. 3일 후 새벽, 연희는 돌아오지 않는 결을 걱정하며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 문밖에서 기척이 들리자 연희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습니다. 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자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소. 연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해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책자를 펼쳤고 그 속에는 죽음의 사유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았으니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것 같소. 다음 날 아침, 결은 연희를 데리고 한양 외곽,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민가로 향했습니다. 결은 방 안구석 바닥을 들춰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인장이 찍힌 종이와 조정 인사들의 서명이 담긴 명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인물들은 모두 제게 죽음을 명한 자들이며 동시에 낭자의 아버지를 제거한 이들이지요. 나리께서는 이 모든 걸 증명한 후 조정에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남아있을 이름도 없지요. 제가 원한 것은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의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 결은 궁안의 옛 인맥을 연희는 숙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연희가 이렇게 살아있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조정에는 양심 있는 이가 남아있단다. 내 사연이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내가 길을 내보마. 결은 아요당에서 일하던 내시 출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증자는 모았습니다. 다만 이를 드러낼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달 하순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날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니 진실을 드러낸다면 왕 또한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요. 그날 밤 연희는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으나 손끝은 자꾸 떨렸죠. 잔치가 열리는 날 조정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포졸들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연희였습니다. 익명의 고발장을 근거로 사전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반역 문서를 소지했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가거라. 왕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중죄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옥사에 갇혔습니다. 음습한 돌벽 안, 그녀는 차가운 집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일이 허망하게 끌려올 줄은 몰랐구나. 두 손은 묶이고 발목엔 차가운 족쇄가 채워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감옥 밖으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낭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은 창살에 이마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몸은 괜찮은 것이오. 네, 괜찮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제가 더 미안하오. 이런 곳에 낭자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모든 일을 끝내고 당신을 구하리다. 연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외전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조정 대신들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결이 붉은 옷자락을 걸친 채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만큼은 궁중 누구보다 단단하였죠. 조선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 연희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영모죄로 억울하게 처형당했고 그로 인해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장에 다녀오던 연희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어쩌다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결국 사내를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열이 펄펄 끓었고 팔과 다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죠. 연희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젖은 헝겊으로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 차리면 돌려보내야겠다. 연희는 며칠 밤낮으로 사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무렵 사내는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마침 부엌에서 약탕을 데우던 연희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 초가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데려왔지요. 괜찮으신 것이요.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열이 높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사내는 고요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헤아리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죠. 폐를 끼쳤군요. 제 이름은 결이라 합니다.
연희는 사내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등이 어딘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든 사내의 곁에서 몰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했습니다. 사내의 건강이 점차 좋아질수록 연희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결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말이 없었고 연희는 끼니마다 죽을 쓰고 약초를 다려 방으로 들였습니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결은 가끔 눈을 뜨긴 했으나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결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된 듯합니다. 낭자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 후로 결은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해질 무렵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연희는 처음엔 빚진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결의 손놀림은 시간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그런 결의 절도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결의 방 앞을 지나다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검게 빛나는 옥패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연희는 그가 왜 가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떠날 사람이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숭늉 그릇을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로 충청 가명에서 벼슬을 하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되었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져 이곳으로 숨어들었죠. 이런 자신의 초가에 정체 모를 사내가 들어온 것도 그의 예사롭지 않은 모습도 모두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진 연희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쌀과 굴비를 사러 장터에 갔습니다. 시골 장터는 작고 시끄러웠고 연희가 걸음을 옮기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처자 아닌가? 맞네. 듣기로는 아비가 영모죄로 처형됐다지. 에이, 아비가 영모죄인이면 자식은 노비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아, 이런 산골에 저런 미인이 혼자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의심 섞인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태어난 척쌀과 굴비를 샀으나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죠. 연희가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결이 서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가 들고 있던 쌀과 굴비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아씨, 더 사실 것은 없으십니까요? 아씨라니요. 아씨라는 호칭의 장터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연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쉽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잘생긴 사내가 연희를 아씨로 대우하니 의심의 눈초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곧장 자리를 떴고 결은 말없이 짐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은 쌀가마니와 굴비를 내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낭자는 낭자입니다.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쌀을 씻던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숨어 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죄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연희는 결의 말에 그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은 살며시 다가와 연희를 안아주며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홀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연희의 눈물은 그동안 마음에 쌓인 원통함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갓 지은 쌀밥과 집불에 구운 굴비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혹시 오늘 낭자의 생일입니까? 아니요. 맛있는 굴비가 밥상에 올라와서요. 연희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제가 그동안 반찬에 신경을 못 쓴 듯하여 미안했지요. 저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헌데 이런 진수성찬 밥상까지 받으니? 결은 따뜻한 밥상에 울컥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드시오. 이참에 저도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늦은 밤, 이불에 누운 연희는 결의 넓은 품에 안겼던 것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분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사내의 품이 그리도 따뜻하다니. 다음 날 이른 새벽, 뒷마당에서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휙소리와 땅을 밟는 발소리였죠. 연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마당 가운데 결이 서서 긴 나뭇가지를 들고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단단했으며 발놀림 또한 군더더기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의 궤적이 또렷이 그려질 정도였답니다. 아니, 무인이었던 거야?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희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내 몸이 왜 이리 더워지는 걸까? 결의 절도 있는 몸 동작이 너무 멋있군. 연희는 결의 사내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가 훔쳐보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연희가 방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낭자, 이 정도 사내라면 반할 만하신가요? 그날 아침, 연희는 따끈한 보리차를 결에게 건넸습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연희는 결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말을 건넸지만 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마당을 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셨군요. 다음에는 몰래 보지 마시고 마음껏 보시지요. 그만 놀리시지요.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몸을 놀리는 법을 잊지 않으려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보였던 자세는 단순한 흉내가 아닌 오랜 수련의 결과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숨겨야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결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연희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보며 팽팽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결이 연희의 눈에 작은 입김을 후하고 불었습니다. 연희의 커다란 눈이 깜빡이자 결은 화통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군요. 햇빛에 빛나는 그의 환한 웃음에 연희의 심장이 또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오해를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린 연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장독대 뒤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희가 살며시 보자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칼집과 자루에는 조선 왕실의 무기에서나 볼 법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연희는 서둘러 보자기를 다시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연희는 물을 기르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안개 속에서 묘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칼로 허공을 가르는 규칙적인 소리. 연희는 살며시 담장 곁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결이
어제 보았던 그 칼을 들고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나뭇가지로 연습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희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영모죄로 처형되던 그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바로 그 사내. 그 자가 바로 결이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몸은 바들바들 떨렸고 마음은 치욕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연희는 옷소매를 입에 물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식은 찻잔을 앞에 두고 결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연희의 모습에 결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다 회복된 듯하니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낭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나가라니요. 연희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결은 그녀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연희의 낯선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장돌뱅이 하나가 연희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고 사라졌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본 연희는 그대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승정원의 붉은 인장이 찍힌 조정의 기록 문서 일부였습니다. 연희는 결을 의식하며 문서를 치마폭에 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남은 두 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삭제건 병신년 3월, 감찰 김성보의 상소에 따라 최영준 옥사 처결권 보류. 문서에는 분명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록이 누락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희는 그 문서를 들고 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결은 칼끝을 천으로 닫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당신의 칼끝이 아버지의 목에 닿았듯이 나한테 향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은 예상치 못한 말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낭자가 저에 대해 안다고요? 아버지의 죽음도 부족해서 내 목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지요. 허나 진실은 알아야겠습니다. 연희는 문서를 결의 앞에 던졌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결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줄의 이름을 보고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짓이 기억나십니까? 결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자가 누구인지 이 문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소. 아버지를 죽인 자를 연모했던 자신이 미워 연희는 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결은 그녀가 때리면 맞고 잡으면 잡힌 채 묵묵히 그녀의 분노를 받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연희가 잠잠해졌습니다. 낭자, 다 오셨습니까? 낭자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한 곳을 다녀온 후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미안하오. 확인할 것이 있어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연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피로 얼룩진 결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과 팔, 옷깃까지 모두 상처투성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속상하게 또 일이 닥쳐오셨습니까? 결은 숨을 몰아쉬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를 쫓는 검객들이 있습니다. 허나 내가 이 정도면 그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오.
결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얼른 따뜻한 물을 준비하여 그의 상처를 씻기고 지혈했습니다. 결을 불신하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초가집 마당까지 찾아왔습니다. 연희 낭자. 혹시 어젯밤 낯선 사람 못 보셨소? 못 봤습니다만. 무기를 든 사내 둘이 이 근방을 다니며 수상한 사람을 못 봤는지 물어보더이다. 혹시 낭자 집엔 아, 여자 혼자 지내는 집에 낯선 사람이라뇨. 소문에 머슴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일이 많을 때 잠시 쓰는 머슴입니다. 이장은 눈치를 살피다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결은 한참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연희가 죽을 떠주자 그는 천천히 받아먹었습니다. 저들이 이 근방까지 왔었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제 존재를 아는 자는 많지 않지만 저 문서가 흘러나갔다는 건 그들에게도 무언가 위협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제 이름은 한결입니다. 금상 전하의 비이신 중전의 사촌 동생이지요. 그 말에 연희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이 그제야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낭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주시오. 아버지께서 영모제로 돌아가시던 날, 당신의 칼이 아버지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낭자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날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날 내가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은 바로 누군가의 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낭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지요. 연희는 결의 말에 그날을 다시 회상했고 무언가 떠오른 듯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습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 무엇이 낭자를 슬프게 하기에 우십니까? 다행입니다. 당신만은 내 편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낭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결은 연희의 작은 손을 소중히 잡았습니다. 전 그날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행했지요. 허나 알 수 없는 힘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저 또한 반역자가 되어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할 차례가 되었지요. 결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의 아버지 죽음 뒤에는 감찰부의 김성보가 있습니다. 부친께 누명을 씌운 자와 저를 죽이려 했던 자, 그 둘은 손을 잡고 있었지요. 결국 우리 집안의 몰락도, 나리의 도피도 모두 같은 자의 소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낭자 곁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가 그치자 결은 낡은 옷을 갈아입고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어찌 다친 몸으로 또 나가시려는 겁니까? 확인할 것이 남았습니다.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직 살아있지요. 결이 방문으로 걸어가자 연희가 그의 등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결은 뒤돌아 자신을 끌어안은 연희를 소중하게 마주 안았습니다. 결은 차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연희를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사람, 꼭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결은 연희의 이마에 입맞춤으로 도장을 찍고 유유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결은 갓을 눌러쓰고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으로 올랐습니다. 산허리에 이르자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옛내시가 머물고 있다는 은신처였습니다.
결이 찾으려는 넷이 강진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한 노인이 문을 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정리가 아니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산속에 계셨군요. 문서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병신년 3월, 감찰 김성보가 내린 지시문에 관한 것이지요. 제게 죽음을 명했던 그날의 일입니다. 강진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락에서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책자에는 궁중의 비밀스러운 지시들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신년 3월 3일자, 붉은 글씨 보이십니까? 한결, 그리고 동궁의 흔적을 지울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최영준 관련자 일괄 정리라고 쓰여 있지요. 연희의 아버지와 자신,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날 같은 문서에 올랐던 것입니다. 3일 후 새벽, 연희는 돌아오지 않는 결을 걱정하며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틀 무렵, 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자 연희는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갔습니다. 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자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소. 연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해맑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책자를 펼쳤고 그 속에는 죽음의 사유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았으니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것 같소. 다음 날 아침, 결은 연희를 데리고 한양 외곽,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민가로 향했습니다. 결은 방 안구석 바닥을 들쳐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인장이 찍힌 종이와 조정 인사들의 서명이 담긴 명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인물들은 모두 제게 죽음을 명한 자들이며 동시에 낭자의 아버지를 제거한 이들이지요. 나리께서는 이 모든 걸 증명한 후 조정에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남아있을 이름도 없지요. 제가 원한 것은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한양의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 결은 궁안의 옛 인맥을, 연희는 숙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연희가 이렇게 살아있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조정에는 양심 있는 이가 남아있단다. 내 사연이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내가 길을 내보마. 결은 아요당에서 일하던 내시 출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증자는 모았습니다. 다만 이를 드러낼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달 하순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날 모든 대신들이 참석하니 진실을 드러낸다면 왕 또한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요. 그날 밤, 연희는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으나 손끝은 자꾸 떨렸죠. 잔치가 열리는 날, 조정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포졸들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연희였습니다. 익명의 고발장을 근거로 사전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반영 문서를 소지했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가거라. 왕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중죄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옥사에 갇혔습니다. 음습한 돌벽 안, 그녀는 차가운 집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일이 허망하게 끌려올 줄은 몰랐구나. 두 손은 묶이고 발목엔 차가운 족쇄가 채워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감옥 밖으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낭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은 창살에 이마를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몸은 괜찮은 것이요. 네, 괜찮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제가 더 미안하오. 이런 곳에 낭자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모든 일을 끝내고 당신을 구하리다. 연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외전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조정 대신들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결이 붉은 옷자락을 걸친 채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만큼은 궁중 누구보다 단단하였죠. 조선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 연희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영모죄로 억울하게 처형당했고 그로 인해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장에 다녀오던 연희는 숲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어쩌다 일이 된 것이람.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결국 사내를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내는 열이 펄펄 끓었고 팔과 다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죠. 연희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젖은 헝겊으로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며칠만 돌보고 기운 차리면 돌려보내야겠다. 연희는 며칠 밤낮으로 사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무렵 사내는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사내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마침 부엌에서 약탕을 데우던 연희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긴 시골 초가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시기에 데려왔지요. 괜찮으신 것이요. 사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무리하지 마십시오. 열이 높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사내는 고요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을 헤아리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죠. 폐를 끼쳤군요. 제 이름은 결이라 합니다. 연희는 사내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등이 어딘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든 사내의 곁에서 몰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했습니다. 사내의 건강이 점차 좋아질수록 연희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결은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말이 없었고 연희는 끼니마다 죽을 쓰고 약초를 다려 방으로 들였습니다. 기운을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결은 가끔 눈을 뜨긴 했으나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결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된 듯합니다. 낭자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 후로 결은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해질 무렵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큰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연희는 처음엔 빚진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결의 손놀림은 시간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그런 결의 절도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결의 방 앞을 지나다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검게 빛나는 옥패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연희는 그가 왜 가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떠날 사람이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숭늉 그릇을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대로 충청 가명에서 벼슬을 하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되었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져 이곳으로 숨어들었죠. 이런 자신의 초가에 정체 모를 사내